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9일 순서 시작합니다. 아마 이제는 시내버스비가 얼만지 외우셨을 텐데,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엊그제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하룻밤 자본 뒤 우리 서울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내가 시장이 되면 임대주택을 10만 채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혹시라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자에게 은전을 베풀겠다는 것으로 들었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쪽방촌을 찾고 시장에 가서는 냄새나는 생선 집어들며 포즈를 취합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내건 공약이 지난 1년간 차례차례로 폐기되는 것을 똑똑히 봐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첫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낮 시간이어서 그리 많이들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외워서 답하는 것과 실생활에서 몸으로 깨달아 답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게 해줄 사람이 과연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오늘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반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제 쟁점에서는 규제 개혁과 기업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논쟁으로 본 뉴스 코너에서는 무인기 논쟁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짚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시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을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로 알려져 있죠. 정윤회 씨의 그 딸의 승마 국가대표 특혜 의혹 수사 관련 이런 사항들 소상히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 길경식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용이나 소비 이런 데서 경기 회복 추세가 좀 보이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기업들은 그래도 투자가 얼어붙어 있다 이런 언론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 심리를 풀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일단 지금 경제 상황을 우리 길 이사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계속 고용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먼저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관련 통계의 이 편차율, 그러니까 실제 상황하고 이 통계의 차이가 오차 범위가 너무 커서 지금 상태로는 이 통계 자체로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지 신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부분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첫째로 증가하고 있는 게 공공요금과 관련한 부분에서 소비가 지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요금이 올라가고 가스 요금이 올라가고 전기 요금이 올라가서
이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주택과 관련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간다든지 전세금이 이제 뛰면서 거기에 대한 지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제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현재 지금 고용하고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 보도들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진단하고 계시는군요. 네. 고용과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업들 형편은 지금 어때요? 일단 올 상반기에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이 대한민국 경제가 삼성그룹이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 뭐 두 그룹에 대한 한국 경제 쏠림 현상이 좀 심하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와 관련한 삼성 및 현대차그룹과 한국 경제 미래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보고서를 연초에 좀 냈었어요. 네. 근데 여기 관련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이 어떤지 좀 여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언론에서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우리나라 GDP에서 이 두 그룹이, 그러니까 부가가치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에서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였는데 연구소에서 그래서 한국경제,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에서 이 두 그룹이 얼마나 부가가치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2011년도에는 한국 경제 전체가 실질 GDP 성장률이 3.7% 성장한 걸로 나왔는데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의 이제 실질 성장률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3.1% 정도로 조금 낮아지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12년도가 되면서 좀 상황이 급변하게 돼요. 2012년도에는 한국 경제 전체의 실질 성장률이 2%로 나타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불과 0.2%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추락해버리는군요. 네. 두 그룹이 빠지고 나면. 예, 바꿔 말하면 이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이 2012년도 실질 성장률의 1.8%,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건 2013년도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통계 자료는 2013년도 3분기까지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까지 전년 동기 대비로 한국 경제 전체 실질 성장률이 2.4%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때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0.2%로 마이너스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아하. 특히 2013년도에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0조 원 가량의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20조 원이면은 전체 GDP 한 2%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냥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이 돈 쓰세요라고만 해도 경제 성장률 2%를 달성을 해야 되는 수준인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돈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그룹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지금 전혀 돈을 못 벌고 있다. 네. 아주 악전고투하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예. 지금 나머지 그룹들은 솔직히 대부분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것들도 아마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고 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거거든요. 네. 경기도 안 좋아지고 매출도 적어지는데 자꾸 경기는 좋아진다고 하고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이익이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 비중을 살펴보면 심각할 정도로 이 두 그룹에 지금 영업이익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전 산업의 영업이익이 2010년도에는 156조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2012년도가 되면서는 142조 원으로 한 15조 원 정도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산업의 영업이익이. 네. 근데 반면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이 26조 원 가량에서 37조 원으로 오히려 10조 원 이상 증가를 했어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13조 원 정도에서 18조 원으로 5조 원 가량이 급증을 했고요. 네. 그 결과로 전 산업에서 두 그룹의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는 한 25% 정도였는데 40% 가량으로 또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영업이익을 제외한 전 산업의 영업이익이 2010년도에는 116조였는데 네. 2012년도에는 86조 원으로 26%나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은 계속 상황만 더 안 좋아지고 이거 헛고생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 체감 경기가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반증 같은 것들이 이 수치가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가 상당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10대 재벌 중에서 지금 네. 말씀하고 계시는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하고도 네. 한 3, 4위급, 5위급 안에 드는 데들도 그러면 아주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일테면 SK 같은 데는 그 뭐 네. 호황이고 돈 잘 번다는 통신, 석유, 네, 뭐 네.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 거의 네.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네. 것도 그렇게 형편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사업 부분,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네. 그것보다도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성장률이라든지 이익 부분을 더 많이 깎아먹고 있어서 아하. 이 위에 선두의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더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잖아. 실물 경제에서 특정 두 그룹의 점유율이나 비중이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결코 나라 경제가 건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건 네네. 그만큼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차그룹이 네.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라든지 혹은 이제 경영 좀 악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이 두 그룹이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자본이든 다 이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가 그만큼 커지게 되고 네. 반면에 이제 위험성도 같이 커져서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도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슨 사업 미래 계획을 잘못 짜거나 시장 흐름을 맞추지 네. 못해서 힘들어지면 곧바로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게 되는 네. 범퍼존이 없는 모양이군요. 이것과 쭉 연결되는 얘기일 텐데 지금 대기업들의 파산 위기 이런 거 상정하면서 네. 대기업들의 회사채를 거래하는 회사채 시장 거래가 지금 얼어붙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회사채 신속 인수제라는 것을 네. 부활시켰다는데 이거 무슨 예. 제도, 어떤 제도입니까? 이 회사채라는 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큼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예. 근데 대부분 이 만기라는 게 그냥 5년 이내예요. 그러니까 네. 5년이 되기 전에 빌린 돈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보통은 이 돈을 원금을 다 갚는 게 아니라 차환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에 다시 그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대신 갚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회사채 예. 채권과 관련해서. 예. 근데 이게 대기업들이 파산 위기,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는 이제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사채를 더 이상 이제 사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채권을 신규 발행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대환, 돌려막기 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현재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줄이 막혀서 이제 대기업들까지도 그 위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신규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80%까지 산업은행에서 대신 사주고 나머지 20%만 이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그 제도가 이 회사채 신속 인수제라는 제도입니다. 네. 이거 원래 하다가 그만두었던 건가요? 예, 예전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네. 2000년대쯤에 한번 시행을 했었으니 1년 동안 한시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특정 기업한테 좀 특혜를 주거나 밀어주기, 또 이게 시장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게 그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를 했는데, 만약에 그 기업이 그냥 그대로 파산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네. 그 인수한 회사채의 48%를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 신보기금이 부실이 초래될 네. 거고 결국은 또 국민 세금으로 재정해서 그렇죠. 메꿔야 하고 악순환이군요. 예. 그렇다면 그럼 결국은 네. 정부가 자금난에 처한 기업한테 돈을 꿔주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이런 대책을 내놓아서 일부 대기업을 구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딱 막혀 있는 부분만 뚫어주는 거고 예. 근본적으로 이게 왜 막혀 있는지를 해결을 못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막힐 우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기업들의 경영 실적 악화가 단순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잠깐 일시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업들,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구조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게 내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네. 그룹 전체적으로 연쇄 파산, 동반 파산할 위험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과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걱정해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관련해서 좋은 레포트 네. 그리고 뭐 정책 제안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코너에서도 계속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논쟁 짚어보는 시간이죠. 안은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무인기 관련 얘기가 계속 가라앉지 않고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논쟁이 뜨겁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내용 간략히 정리해드리면요. 지난달 24일에는 파주, 31일에는 백령도, 그리고 4월 6일에는 강원도 삼척 인근의 야산에서 발견된 것까지 지금 총 3기가 발견됐는데요. 국방부는 이 3기의 무인기가 북한에서 온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공개된 증거들, 무인기가 북한제라는 증거들이요. 전부 다 정황 증거들입니다. 3대의 무인기가 모두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까지 북한 지역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현재 중앙합동조사단이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GPS의 복귀 좌표를 해독 중인데요. 네. 이것도 좌표를 추출해낼 수 있을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뭐 날짜라고 한국 남한에서는 우리는 날짜라고 쓰는 것을 북한에서는 날자라고 쓴다. 이런 것은 이제 유력한 네. 증거는 아니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발견된 무인기들에서 나온 사진이 북측 지역을 찍은 건 없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문제 곧 공식 발표가 뭐 끝까지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남측의 정찰을 위해서 북한이 보냈다면 북한 지역을 굳이 촬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뭐 확실하게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닌데요. 네. 일반적으로 무인기가 출발을 하게 되면 네. 그 카메라가 일정 시간을 간격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몇 초에 한 번씩.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출발한 이후부터 어느 시점부터 찍었을 것이다. 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휴전선으로부터 원래 무인기라는 게 이렇게 비행거리가 긴 건 아니기 때문에 소형이고 연료도 많이 못 실으니까 네. 비행거리나 비행시간 짧을 수밖에 없는데 휴전선 아주 임박한 곳에서 떠났더라도 촬영이 개시됐으면 처음 몇 장은 북한 지역이 찍혔어야 맞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사진이 나와야 확실한 증거라고 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뭐 그 밖의 증거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날자라는 표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인기들이 모두 하늘색 계열이라는 점, 그리고 군용 낙하산이 장착돼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북한이 자신의 소행이라는 것을 부정해버리면 결국엔 정황 증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증거들만 가지고 북한 소행이다. 네. 이렇게 단정 짓기는 무리라는 것이고요. 네. 오늘 군이 이스라엘제의 적어도 탐지 레이더 이걸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조금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에서 무인기 소동이 시끄럽게 나니까 북한 언론 관영통신이 반응을 한번 하긴 했죠. 예. 네, 뭐 자기들이 보니까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네. 남측의 위신이 크게 추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그런 얘기는 기억이 납니다. 네. 긍정도 부정도 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굳이 뭐 북한이 자기가 서령했다 한들 그것을 공식적으로 밝힐 이유가 없는 거겠죠. 네.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 무인기들이 북한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데 그건 어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요. 북한이 우리 대공 레이더 시스템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 후방 지역까지 침투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또 군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기습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번 소형 훈련기는 뭐 초보적인 단계지만 더 발전되면 부분적 테러의 가능성도 있다.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상황이 아니라서요. 네. 정황 증거들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왔다라고 단정 짓는 듯한 발언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였나요? 어제였나요? 국방부 대변인은 또 이거 그렇게 네. 큰 위협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해서 좀 장관 따로 대변인 따로 이러더니 계속 말들이 좀 숨이 일관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저께 우리도 또 무슨 우리도 무인기 있다. 성능 이렇게 좋다. 뭐 과시하려는 듯이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공개한 겁니까? 네, 국방부가 우리 군의 첨단 무인 정찰기들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하늘로 이륙하는 장면까지 시연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기밀로 취급되는 정찰 장비들을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운용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결국 북한 무인기의 조악한 수준과 우리 군의 무인기를 대비시켜 보여주려다가 예. 미천까지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북한에서 군 사열할 때는 일부러 감추려고 모조 미사일을 내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데, 네. 우리 이 정도에 왔다고 자랑할 게 따로 있지. 그냥 군사 기밀을 갖다 이렇게 바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민들 자존심을 채워주려고 공개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안, 네. 상대방에 대한 뭐 이런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쪽으로 훈련된 국방부 사람들이 이런 걸 했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더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네. 재밌는 발언 했던데요. 예, 박 의원이 트위터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네. 간첩 조작 사건에 당황한 국정원은 탈북자 신문센터를 공개하고 청와대 영공 사진을 흘리는가 하면 무인 항공기에 놀란 국방부는 우리 무인기 송골매와 그 성능, 영상 정보, 수집 능력 이런 것들을 밝히네요. 북한에 놀아나는 우리 정부, 이러니까 국민들 안보 불안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은 예전에 청와대 대변인 시절부터 아무튼 짧게 촌철살인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무인기 위험성에 대한 군의 판단도 일정하지가 않다고요? 네, 앞서 잠깐 언급해 네. 주셨는데요. 네네. 5일만 해도 김관진 장관은 무인기가 발전하면 자폭 기능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그랬죠. 위험하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네. 어제죠. 8일에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이번에 소형 무인기가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네. 2kg에서 3kg 정도의 폭탄을 실을 수 있는데 이 정도 폭발력으로는 큰 유해를 끼칠 수 없다. 이렇게 또 위험성을 높게 보지 않는 이런 엇갈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군의 발언이 좀 바뀌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5일과 8일 사이에 7일이 있지 않습니까? 7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네, 군이 무인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방공망과 지상 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건.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무인기에 대한 군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인기의 군사적인 의미, 그 위험도를 일부러 낮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혼날까봐 두려워서 매 좀 약하게 맞으려고 실은 그거 별거 아닙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좀 줄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파주에서 발견됐던 무인기도 아예 그건 감추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참 국방부 여러 가지 잘합니다. 이 무인기의 위험성들에 대한 군사 전문가들 평 좀 모아보셨죠? 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은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가 군사용이라고 보기에는 조악한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네. 국내 무인기 동호회들이 사용하는 네. 어떤 취미로 사용하는 무인기보다도 더 못하다, 이런 평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런 평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것보다도 더 형편없다고요? 예, 물론 여기서 취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취미이기 때문에 네네네. 수준이 조금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말이죠. 예. 어떤 군 관계자는요. 네. 외형으로만 봐서는 조악하지만 내부를 보면 갖출 건 다 갖췄다. 기체의 구조가 특수 소재로 제작이 돼서 일반 동호회보다는 수준이 높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분은 네. 또 견해가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네. 하지만 또 다른 항공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기술력을 감안할 때 생각보다 높다라는 그런 의미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들은 대학생들도 만들 수 있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부풀려져서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고, 정부도 북한산으로 북한에서 보낸 거로 추정이 된다면 일정한 대비책을 세우긴 세워야겠죠. 예. 근데 무조건 돈 퍼드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테니까 이런 의견도 좀 아마 참고를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읍시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5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방송될 뉴스K 미리 보는 시간이죠. 뉴스K 취재팀장 황준호 PD 연결하기 전에 잠깐만요. 어떤 청취자께서 조금 전에 논란 뉴스에서 짚었던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배터리 이렇게 발음하니까 굉장히 미국 사람 같군요. 배터리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요. 배터리의 연도 부분도 좀 지적해달라. 북한에서는 연도 표시를 주체 몇 년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견해를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준호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아주 힘차시군요. 예. 뉴스K 한 일주일 좀 됐죠? 예, 이제 일주일하고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네. 4월 1일. 예. 지난 4일 방송분은 다운로드 횟수가 8만 회였다면서요? 그 상당히 높은 거죠? 예, 저희가 생방송으로 듣는 숫자보다 네. 나중에 다운로드로 듣는 분들이 굉장히 10배 가까이 많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8만 회보다 더 많은, 그리고 다운로드하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몇 분 정도나 보고 시청하고 계시는지를 카운트하는 방법은 있나요?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네네. 물론 요즘 원소스 멀티 유스 이래가지고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내려받거나 전파되니까. 전파되고 또 자기네 블로그 같은 데다 싣는 방법도 네네. 있고요. 그래서 집계가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SNS에서 공유되는 것까지 합치면 열동률이나 조회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건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예. 아무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난 7일부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에서는 뉴스K를 볼 수 없다고 그러던데 그럼 유튜브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못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생방송을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해결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K 주요 반찬은 뭡니까? 일단 국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공천 문제 설문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게 9시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시작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10시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전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그거를 둘러싼 상황, 그리고 공천을 하지 마라라고 나올 경우, 혹은 하라고 나올 경우에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좀 입씨름이 길어져서 예정보다 늦게 여론조사에 시작 들어갔다고 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인항공기 얘기인데요. 네. 오늘 국회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번 무인기에 관한 조사 과정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국방 당국에서요. 예. 그리고 오후에 와서는 부랴부랴 그거를 또 진화하는, 자기가 착각해서 잘못 말했다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 국정원 행태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하던 얘기라고 보고,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거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대단히 파장이 큰 뉴스이자 대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뉴스룸 리포트에서는 오늘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권 과장. 그 사람이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려져 있는데, 저희 오늘 PD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도 해주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거기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제 아침에 동아일보에 네. 그 최근 기억만 상실하는 게 됐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예. 것들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의학적으로. 그래서 뭐 기억 상실, 권 과장은 설령 기억 상실이 됐다지만 우리는 권 과장과 이 국정원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그 권 과장을 둘러싼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고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동안에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검찰의 그 국정원 간첩 조작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거를 맞아서 그 동안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고 이게 왜 성급하고 또 부실 수사인지를 쭉 한번 짚어보는 그런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고 이따 9시에 뉴스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9시에 뵙겠습니다. 황준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제가 뉴스의 행과 간을 그 이면을 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정치, 경제, 사회 각 한 건씩 골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안철수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말 정치인이라고 비난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목은 지방선거 무공천에서 후퇴한 안철수라는 사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어제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 국민을 믿고 국민의 바다로 나가겠다며 무공천 소신을 피력하던 그가 하루 만에 국민 여론조사와 전당원 투표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사람 모두 국회의원의 특권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를 중앙당의 예속에서 해방시켜주겠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 분야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제 안 대표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말 정치인이라고 비난할 수 없게 됐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두 사람은 50보 100보이기 때문이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안철수 새정치의 상징이었고 민주당과 합당할 때 내건 가장 큰 명분이었기에 그의 후퇴는 또다시 철수 정치를 논란을 낳고 있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여야가 동시에 실시하고 여러 차례 반복하면 한국 정치 시스템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이상적인 제도다. 눈앞의 승리가 더 급한 한국의 정당 문화, 혼란을 피하고 싶어하는 유권자 현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네,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런 대목이 있죠. 이 문제에 관한 한 두 사람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안철수 대표, 이 두 사람은 50보 100보 그렇게 쓰고 있어요. 50보 100보를 이럴 때 쓰는 말인지 제가 배운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은 똑바로 차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건 대표적인 논리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약 내팽개쳐버리고 뺑소니 친 쪽은 가만히 놔두고 당원과 시민들 뜻 물어서 결정하겠다는 쪽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었죠. 무공천이 이상적인 제도라고 축혀 올리면서도 눈앞의 승리가 더 급한 한국의 정당 문화, 그리고 혼란을 피하고 싶어하는 유권자의 현실이 그 이상적인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슬며시 유권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당만 눈앞에 승리가 더 급합니까? 그건 모든 나라의 모든 정당이 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대목입니다. 정당 무공천이 왜 불가능하게 됐는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새누리당이 안 해버린 거예요. 오늘자 중앙일보 일면 톱 제목도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비꼬면서 이렇게 달아놨더군요. 안철수 네 번째 철수 정치. 철수 정치의 그 철수는 뭐해서 이렇게 포기하고 물러간다라는 그 철수 정치. 그러니까 뭐 후보도 양보하고 뭐 사퇴도 하고 자꾸 이건 이제 계속 따져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네 번째랍니다. 점잖은 품격 있는 신문을 만들겠다고 그러도 맨날 창사 기념일이면 그런 거 쓰던데 중앙일보. 이럴 때는 자기들이 창사 기념일날 한 약속 전혀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어쨌거나 중앙일보는 새누리당은 11명이 다 뛰고 새정치연합이나 다른 야당은 그냥 7, 8명 정도만 대충 뛰는 그런 파행적 축구 경기를 원했었던 게 확실한가 봅니다. 오늘자 사설이 그걸 웅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볼 것은 국정원 간부가 검찰 수사를 못 받겠다면서 버티는 통에 검찰 수사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기사 먼저 들어보시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협조 거부 탓에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면 조사를 못하면 윗선 개입의 진상 파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8일 검찰 관계자 등의 성을명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사팀은 아직 조사 대상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들을 모두 조사하지 못했다. 특히 예산 집행을 결재하는 이하묵의 대공수사국장을 조사하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는 마무리됐으나 사람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현재로선 수사 결과 발표 시기를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정당국의 한 인사는 대공수사국장이 예산 관련 사항을 결재하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국장이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네, 검찰 수사는 받고 싶으면 받고 싫으면 안 받겠다고 버티면 되는 겁니까? 조사 대상자가 국정원 국장이 아니었어도 검찰이 저렇게 다소곳하게 출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국정원 간부는 치외법권지대의 지엄한 존재입니까? 대한민국 형법이나 법률 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지고지전한 존재입니까?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간첩 증거조작 지시와 관련된 문서에 결재한 국정원 인사들은 나는 그냥 내용을 잘 모르고 결재만 했다 이렇게 버티고 있답니다. 아니, 내용도 모르고 사인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직무유기나 근무 태만이지요, 일단. 일반적으로 결재를 했다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내용을 모르고 형식적으로 결재를 했다면 전혀 내용을 모른 채 그냥 도장만 찍어줬다. 라는 점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라고 검찰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업무라면 내용을 모르고 결재할 수도 있다. 항상 통상적으로 하는 거, 무슨 직원들 식비 얼마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일테면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은 굳이 꼼꼼히 따져보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간첩 사건이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공수사국에서 간첩 사건은 자기 조직에 명운을 거는 사건입니다. 형식적 결재만 했다. 내용은 모르고 했다. 이건 말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정원은 수사에 잘 협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라고요? 협조적 수사? 수사가 무슨 400m 이어달리기 바통 주고받는 그런 계주입니까? 협조가 잘 돼야 바통 안 떨어뜨리고 잘 달려서 1등 할 수 있는?
수사는 추상같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잘 협조하라는 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니까 국정원도 저렇게 방자하게 버티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버티고 뭉개니까 결국 조사를 못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검찰은 앞으로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특검 논쟁 나올 때마다 검찰 입에 볼멘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하기 전에 할 것은 제대로 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추상 같은 기계를 잃지 않는 몇몇 선배 훌륭한 검사들의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만으로는 부족한 대목이 많으니까 생활임금제라는 걸 통해서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에 접근하자는 견해를 소개합니다. 경제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재 씨의 제언을 일부 들으시겠습니다. 이원재 씨는 재작년 안철수 대선 후보 예비 캠프에서 정책팀장을 맡아서 공약을 다 꾸렸던 그 실무 책임자였었죠.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자살률은 3배로 높아졌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이 1인당 국민소득도 3배로 늘었다는 사실이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삶은 힘들어졌다.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 최근에 희망의 실마리를 생활임금과 관련된 논의에서 봤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최근 성북구와 공공계약을 맺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돌아오는 지방선거 공통공약으로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대로 실행된다면 한국 경제의 문제를 푸는 중요한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반갑다. 네. 생활임금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물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겠죠. 이원재 평론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에는 한 월 130만 원에서 한 140만 원쯤 드는 거 아니냐. 1인당. 그렇게 보고 있더군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으로 하면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생존, 죽지 않고 살아가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아주 짜게 자린고비 뭐 하듯이 이렇게 셈해서 잡은 거고요. 생활임금은 생존 수준을 넘어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호의호식하고 그러자는 것까지는 물론 아니고요. 사실 이 수준으로 모두 올라와야 하는 것이죠. 공정거래 중심의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것만으로는 문제를 풀기에 부족해졌습니다. 지난번 송파구 세모니어 동반 자살 사건, 저는 그거 사회경제적 타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건에서도 보지만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아예 경제 민주화를 말하면은 좀 한참 시대에 뒤떨어진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받아 버릴 정도로 아주 그냥 내팽개쳐진 공약이자 단어가 돼버렸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이원재 평론가의 제언 겸 제안입니다. 임금 총액을 늘리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통해서 전체 임금이 늘어나면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형편도 좀 좋아진다면 이런 것들의 문제를 푸는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사례를 소개하네요.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와 새로 계약을 맺는 기업들은 하청에서 재하청까지, 그러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겠죠. 법적 최저임금의 1.5배에 이르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통령령을 최근 발표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납품하려면 최저임금이 100원이라면 150원 주는 그런 데하고만 계약하겠다. 조달 계약 받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도화시키는 거죠. 지금 여야가 이제 기초단체 무공천 할 거냐 말 거냐, 공천할 거냐 이 논쟁은 내일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가면 일단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뺑소니범 같이 공약을 내팽개쳤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소모적 논쟁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여야 모두 정책 대결로 전환해야 하는데 새정치연합 참 좋은 케이스 같아요. 자기 당 소속의 성북구 구청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북구의 시범사업, 이런 사례나 성공 케이스, 또 문제점 이런 것도 좀 살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면서 이슈화하면 훨씬 생산적인 정치,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무지몽매 주장하고 있는 새정치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뉴스 행과 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소리 안 들려요. 이 소리 안 들려요. 보청기가 필요한 분들. 첫 번째, 남재준 국정원장. 물러나라 물러나라 외치는 야당 요구가 있었지만 자, 이 북한 무인 정찰기 사태와 관련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군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안보수장 인책론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주장 논란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이 거셉니다. 남재준 국정원은 지난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스스로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들더니 지난 1년여 나라를 온통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반드시 개혁돼야 합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남재준 원장. 못 들은 건지 안 들리는 건지. 두 번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가 왜 대선 공약 파기를 사과하는 거냐는 야당 대표 발언을 이렇게 들으셨다고. 안 대표께서 연설에서 제가 그 전날 당을 대표해서 한 연설에서 사과한 것에 대해서 이게 중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이렇게 저를 실명을 검열하면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제가 중정도 아니고 월권도 아닌 집권당을 대표한 대표 연설에서 정당한 의사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할 경우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이 당신 따위가 뭔데 대통령 대치 총대를 메고 오바하냐? 이 당신 따위가 뭔데 대통령 대치 총대를 메고 오바하냐? 이런 비아냥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안 들리는 건지.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했던 기초공천 약속을 함께 지키자는 야당 대표 제안이 있었지만 박준우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흘 전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국회로 찾아가 만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대표의 다른 생각을 확인하는 데는 9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 기초공천 폐지 사항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 여당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니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안철수 김한길 대표는 3번에 걸쳐 말을 중단한 채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은 선거 중립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만난다고 해서 누가 선거 개입이라고 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무공천 약속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똑같은 말씀 반복을 하셨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나 양해는 아닌 걸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나 유감의 뜻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점에 관해서 저희 뭐에 대한 사과를.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 못 들은 건지 안 들리는 건지. 이분들에게 보청기를 권해드립니다. 뚜라미 보청기 기억하시나요? 이 모든 소리를 남김없이 들을 수 있다. 대한무역 보청기가 드리는 신제품 뚜라미 콘택트 이어. 아무도 모르게 살짝. 안 보이죠? 아름다워라. 어머. 빗속에 감추는 보청기 콘택트 이어. 네, 6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청취자 게시판을 봤더니 제키님, 닉네임 제키님께서는 생활임금 적극 지지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수준.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의 꼭 재선을 바란다. 이런 말
남기셨고요. 이메가스톤이라는 재밌네요. 대화명이. 쓰시는 분은 6시 퇴근인데 이강윤의 오늘 때문에 계속 집에를 못 가네. 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유, 빨리 퇴근하셔야죠. 그래도 가시면서 들으실 수는 없나 보죠. 이 외에도 안기부 이른바 권 과장의 부분적 기억 상실에 대해서 아주 어처구니 없어 하고 분노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말이죠. 하필 그 부분만 기억 상실할 수 있는지, 어느 회사에서 만든 번개탄을 몇 분간쯤 쏘이면 꼭 그 부분만 기억이 없어지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진짜 인터뷰 코너입니다. 승마판에 좀 해괴망측한, 잘 안 들어본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인데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윤회 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돼 특혜를 누린다는 제보가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대한승마협회 살생부라는 게 작성이 돼서 청와대에 전달이 됐고, 청와대 지시로 체육단체 특별감찰이죠. 특감이 추진돼서 살생부에 오른 인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안민석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 과정에서 국가대표가 되기에 부족한 정윤회 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이 승마계 관계자들이 전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안민석 의원에게 직접 소상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오늘 지금 여론조사 공천하느냐 마느냐 그 여론조사는 잘 돼가고 있나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어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우선 그 살생부가 있다면 그 살생부가 작성된 이유, 그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생부가 있다면이 아니라 네. 살생부가 존재하고요. 아, 예. 저도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고, 네네. 어제 대정부 질의할 때 그것을 제가 그 총리께 제시를 해드렸죠. 예. 그리고 그 살생부를 작성한 분을 만났고요. 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승마 개혁을 위해서 작성을 한 거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승마계에서는 그분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예. 사실 그 살생부를 작성한 진위는, 작성한 사람만이 진실을 알겠죠. 예. 단지 두 가지 좀 흥미로운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지난해 7월 23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네. 체육계 비리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오랫동안 협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좀 의아했을 거예요. 왜 대통령이 저 말씀을 하실까? 글쎄요. 그 이렇게 중요한 자리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네. 대통령께서 체육계 내부를 잘 알지도 못하실 것이고, 예. 또 특별하게 체육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었을 텐데, 예.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의아했는데, 그 워딩이 이 살생부에 적혀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하, 네. 참 흥미롭죠. 두 번째로, 네. 그 살생부에 적힌 이름이 결국에는 문체부를 통해서 당사자들의 사퇴 압력이 있었고, 네. 결국 두 분은 사퇴를 이미 했고, 예. 그 중에 한 분은 아직도 버티고 있고, 이분들이 오늘 국회에서 예. 자신들이 받았던 사퇴 압력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했었죠. 여러 가지 좀 놀랍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요지는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수십 년 동안 승마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온 승마계의 선배들이고 원로들인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감사가 진행되었고 주의나 경고 처분에 불과한 경미한 수준의 협회 문제였는데 뭐 다짜고짜 사퇴 압력이 시작되었다. 네. 그리고 사퇴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아마 이제 그러니까 아마가 아니라 이제 정부가 이제 대한체육회라든지 시도체육회를 통해서 사퇴 압력을 넣는데 소낙비가 지금 뿌려지고 있다. 이 소낙비를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기관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이 기관차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이 세 분들이 동일하게 이제 들었다는 오늘 증언을 하셨습니다. 네네. 문제는 네네. 이 살생부라는 거는 어차피 개인의 사견이고 공적인 문서도 아니고 비공식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네. 당연히 개인의 감정이 실렸을 것이고요. 살생부라는 거는 누구를 어떻게 모함하거나 뭐 투서하거나 네, 할 때 그럴 때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네. 이것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이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는 것이 언급을 했다는 게 참 뭐 좀 이게 사적 채널 이런 그 살생부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대통령의 국무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입으로 언급하셨을까? 예.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의원님, 대답을 조금씩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보도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뭐 갑자기 왜 지금 무슨 승마협회, 사실 이거 사람들의 큰 관심 리스트에서 뭐 올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윤회 씨는 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정윤회 씨라는 사람을 잠깐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2002년에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독자 정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2년간 밖에 나와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이 정윤회 씨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도 상당한 실력자로 통해 오다가 2004년에 박근혜 후보가 당시 의원이 다시 한나라당으로 복당을 하면서 밖에 나와서 차렸던 정당은 해산하고 복당하면서 정윤회 씨의 공식적인 역할이나 지위는 일단은 무대에서 사라졌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고 알려진 최태민 목사의 사위이기도 한 게 정윤회 씨 맞죠? 지금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공식적인 석상에 통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은 받아왔고 작년 말에 시사저널에서 정윤회 씨가 자기 수하에 어떤 사람을 시켜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를 미행하게 했다가 그 미행자가 박지만 씨한테 붙잡혀가지고 뭐 자술서도 쓰고 이랬다. 이래서 한번 소동이 냈었는데 그것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요. 청취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잠시 정윤회 씨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정윤회 씨가 승마협회에 어떤 압력을 넣고 뭐 자기 딸과 관련된 성적 이런 것들에 대한 경찰 수사 얘기를 지금 안민석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윤회 씨의 딸은 작년 4월 상주에서 열린 승마대회 마장 마술 부문에 출전해서 2위를 차지했는데 대회가 끝나고 며칠 뒤에 경찰이 갑자기 수사에 착수했잖아요. 승마 대회 하나의 순위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그런 일이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마 이게 유사에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네네. 먼저 마장 마술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장 마술은 모래 위에 피겨라고 불리는 종목이고요. 네네. 선수와 말이 하나가 되어서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얼마나 예술적이냐를 두고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종목인데요. 따라서
심판의 주관이 어느 종목보다도 많이 작용하는 종목이고 그렇겠네요. 항상 심판 판정에 대한 시비가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심지어 외국 심판들을 불러서 경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한 것이 심판들의 주관적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덤벼든 것인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지난번 소치에서 판정 불공정하다고 우리 국민들이 들끓었잖아요. 또 일정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인터폴에 조사 의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판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경찰이 아니라 대한승마협회나 대한체육회에다가 그렇죠. 제소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죠. 기술위원회 이런 걸 열어서 공정했느냐 이런 걸 들여다보면 김연아 판정 잘못을 인터폴에서 조사한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경찰은 그 첩보를 그러니까 1, 2등 사이에 뭔가 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걸 누구한테 알아서 어떻게 수사까지 했답니까? 그거는 이제 경찰의 말로는 인지 수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인지. 근데 뭐 대한민국 경찰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승마 심판들 점수 이거 가지고 뭐 인지 수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승마계에서는 이게 45년 승마협회 창립 이래 최초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주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들을 불러서 수사를 한 그 이후의 파장이 그리고 이제 그 수사 결과 심판위원장 한 분이 또 압력에 의해서 사퇴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몇몇 안 되는 심판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됐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이제 떠돌던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뭐 권력의 실세가 이 조사에 관여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승마계 쪽 돌았고, 그러면 그 실세와 관련된 선수는 당연히 선수에 대해서 심판들이 점수를 잘 줬겠습니까? 못 줬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후의 판정에 상당히 페이버를 받았다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승마계에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어쨌거나 결국에는 그 수사 이후에 8개월 뒤가 되는 이제 12월 달에 그 정윤회 씨의 딸이 국가대표로 이제 선발이 되죠. 2등을 했지만 8개월 후에 국가대표를 뽑혔고. 2등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1년 동안 그러니까 성적을 종합을 했는데 그 성적을 이후에 시합들에서 그 심판들의 뭐 어떤 점수가 어떤 점수들을 심판들이 줬을지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활동했던 총 스코어들을 종합해서 국가대표를 뽑는데 정윤회 씨의 딸은 이 정도 하니까 이제 국가대표 선발은 된 거고 문제가 됐던 상주 대회에서는 1등을 놓치고 2등을 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걸로 봐서는 2등을 한 정윤회 씨의 딸 측에서 좀 억울하다거나 서운하다. 이래서 뭐 좀 심판들이 뭐 야료가 있었던 거 아니냐. 좀 수사를 해봐라.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승마계에서 뭐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무리가 발생했는지 자체를 저는 잘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만. 살생부 인사 가운데 말이죠. 유일하게 사퇴하지 않은 강원 승마협회장. 이분의 경우는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최연소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발탁된 자신의 아들과 아예 그냥 독일로 귀화해버릴까 뭐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요. 어느 정도로 압력이나 압박을 받았다는데 이렇게 제2의 안현수처럼 그런답니까? 그분이 오늘 이제 국회에 와서 자신이 받고 있는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분이 압력받았던 내용을 녹취한 것을 전해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승마협회, 강원 승마협회장이 부임된 지가 한 5년 정도가 됐는데, 굉장히 강원 승마를 아주 전국체전 5년 연속 우승에 올려놓을 정도로 헌신적인 분이고요. 근데 이제 문체부 특감에서 선수 부모가 회장으로 재직을
하는 것이 선수 자녀에 대한 특혜 지원이나 선수 선발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라고 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역시 이 내용 역시도 살생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내용입니다. 선수 부모가 회장으로 있는 것은 금지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살생부에 있고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이게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기관에 경고까지 주는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네. 이걸 가지고 그 선수가 굉장히 그 승마계에서는 독보적인 실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원승마협회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는 내용 중에 이런 그 특출한 아들의 선수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야 나도 안현수처럼 승마의 선진국이 이제 독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독일로 인민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비서실장 출신으로 아무래도 지금도 모종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여겨지는 정윤회 씨가 옳지 못한 방법과 절차로 승마협회에 압력을 넣거나 자기 딸이 국가대표 되는데 좀 입김을 행사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걸로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윤회 씨 그분이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일종의 그분의 어떤 대리인을 역할을 하는 네. 그런 분이 네. 정윤회 씨하고 어떤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정윤회 씨를 사칭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고 이제 승마계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승마계나 안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살생부도 만들고 해서 얻을 이익이 무언가요? 아마도 그 살생부 작성한 분의 입장에서는 이 승마협회를 어떤 자신의 의도대로 판을 짜고 싶은 그런 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생각이 틀린 네. 그러한 내부의 라이벌이라고 그럴까요? 예. 자기의 그런 새 판을 자기의 의도하는 판을 짜는데 걸림돌이 되는 분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겠죠. 네네. 그리고 그것을 체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한 2년 가까이 횡령 관계로 징역까지 최근에 살다 온 분이고요. 그분 스스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승마계 내에서도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분인데, 그분이 만든 살생부가 체육 개혁, 승마 개혁의 하나의 바이블이 돼버린 것이죠. 참으로 참 안타까운 것이죠. 어쨌거나 저는 과문해서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승마는 아직도 국민 인식상 돈 있는 사람들의 좀 고급 귀족 스포츠 이렇게 알려 있고 그러는데 그 뒷면에 또 이렇게 좀 너저분한 그리고 권력 실세로 추정되는 사람도 개입되고 그렇군요. 그나저나 대한축구협회처럼 예산도 수백억이 되고 큰 돈을 주무르고 좀 알아주는 자리도 아닌 곳에서 이런 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좀 한편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양정대 기자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됐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어디 가지는 않았었고요.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네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묻는 여론조사 잘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어쨌든 묻는 문항의 내용이 어떤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 그거 관련해서, 네.
당하고 또 여론조사를 맡을 기관 두 곳 이렇게 해서 문항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예. 그래서 당초에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10시 45분부터 예. 그러니까 뭐 2시간 가까이 늦게 진행이 됐죠. 예. 지금 현재까지 뭐 별 탈 없이 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마감 시간도 오늘 8시였는데 이게 밤 10시까지로 지금 2시간 늦춰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늦게 시작했으니까 여론조사 종료 시간도 늦어야 하죠. 일정한 일정한 시간 안에 2,000명의 그 샘플 확보해야 할 말이에요. 그 당 안에서는 어떻게들 예측합니까? 일단 여론조사 문항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좀 청취자들 위해서 한번 읽어주시죠. 예.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기초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그런데 공천을 강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천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선거가 되므로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또 새누리당이 공천하더라도 애초에 무공천 방침대로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네. 어디에 공감하느냐? 그래서 이제 1번은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에 정당 공천을 해야 한다. 2번은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에 정당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물음별로 이 1번, 2번은 이제 바꿔서 이렇게 계속 이제 로테이션으로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설문 문구가 예상보다 좀 길고 장황하게 설명해놨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묻겠다 그러더니. 그랬었죠. 네. 아무래도 이 공천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무공천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반면에 새누리당은 공천을 강행하고 있고 이게 잘못하면 불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그럼 우리도 공천해야지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양쪽의 의견들이 좀 절충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항이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대체로 당 내에서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대결 양상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오늘도 뭐 그 당내 기존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대체로 근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문구대로 하자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쪽에 이전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좀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론조사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이 여론조사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요. 사실 이거 잘못하면 이 큰 차이가 없이 결론이 나면 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권리당원 50% 국민 50% 이 아이디어를 낸 게 문재인 의원이라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아침에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 쪽에 이제 기자들이 확인이 들어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 문재인 의원 본인은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전화 연결도 잘 안 됐다고 하고 그 문재인 의원실 관계자들 말로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뭐 그 이실직고하기 좀 뭐한 대목도 있었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제 금태섭 대변인 말로는 뭐 새누리는 공천을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문안을 짜면은 그러면 무공천 안 되겠고 우리도 그냥 일단 요번에는 공천을 하자라는 답변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가치 중립적인 매우 심플하고 건조한 간단 명료한 문항을 짜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공개된 문항 보면은 상당히 길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지적하셨던 대로 이게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길게 늘어진 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표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유불리하다 이렇게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양쪽의 입장을 절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문항 정리하느라고 좀 시간도 많이 늘어졌다 그럽니다. 저는 절충 같지가 않아서 우리 국회 기자실의 최고수인 양정대 기자에게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자,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충 전해드린 겁니다. 오늘 낮에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3사람 모여서 TV 토론 처음으로 했죠. 와, 근데 이번에도 뭐 공중파 3개에다가 종편 1군데인가 2군데 이렇게 막 생중계 해주대요. 예. 근데 첫 TV 토론 좀 뭐 불꽃이 튀었습니까? 김황식 전 총리는 막 많이 벼르고 글쎄요, 아마 보신 분들은 뭐 정몽준 의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그리고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몽준 의원이 좀 토론 기피증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토론을 좀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좀 그랬죠. 그래서 이제 김황식 전 총리가 이 역전의 계기를 만들려고 이 TV 토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다, 별렀을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아마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좀 의외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봤어요. 조금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 느낌은 김황식 전 총리는 역시 품위와 이런 거가 몸에 밴 전형적인 관료이자 법관 출신이더라. 그래서 화끈한 파이팅, 매서운 질문 이런 거 생각보다 못했고요. 그것도 아주 점잖게 묻더라고요. 재벌 이런 거 물을 때도.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몽준 후보는 그냥 아주 그 기자들이 좋아하는 용어로 치자면 간단 명료하고 핵심과 야마만 딱 추려서 대답하니까 오히려 이미지가 더 정몽준 후보가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진짜 연습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국회 기자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각 부스들이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접해 있어서 어느 부스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가 대충 다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전반적인 평가가 정몽준 의원은 김황식 전 총리가 뭐 주식 백지 신탁 문제나 이런 재벌 대 서민 구도 이런 좀 공격적인 질문을 해올 때도 오히려 굉장히 공세적으로 대응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공세적으로 대응을 한 반면에 김황식 전 총리는 좀 이렇게 후발주자이고 지금 뒤처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역전의 계기를 만들려면 논란의 중심에서 자신이 이 상황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파이팅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게 대체적인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오늘 정말 눈에 띄었던 거는 정몽준 의원이 그 김황식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그 동아일보에 쓴 칼럼을 문제 삼은 건데요. 김황식 전 총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도 하고 또 국무총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기념관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칼럼에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 일이 없고 부패한 정부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니 이런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데려온 건 자기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김황식 전 총리 굉장히 좀 당혹해하는 표정이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굉장히 역력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눈에 가장 띄었던 거 아닌가? 나 그거 몰랐고 뭐 정성진 법무장관이 그런 거 쓴 줄 몰랐고 썼다 한들 그건 그분의 개인 소신이다. 뭐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하기 전에 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의외의 일격인 건 맞았습니다. 그랬죠. 그 새누리당 얘기 하나 더 질문하죠. 네네. 새누리당에서는 예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할 것 같았는데, 근데 경북지사는 뭐 경선이 아예 무산됐다면서요? 왜 그래요? 이게 컷오프를 거쳐서 지금 경북지사 후보가 김관용 현 지사, 지금 이번에 이제 3선에 도전하는데요. 그리고 권오을 전 의원, 그리고 박승호 전 포항시장, 이렇게 이제 3명이 컷오프를 통과해서 3파전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권오을 전 의원, 박승호 전 시장이 오늘 후보직을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김관용 현 지사가 단일 후보가 된 거죠. 지금 경북지사 경선일이 13일이거든요. 그런데 13일까지 뭐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김관용 현 지사로 이제 후보가 확정이 돼버리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 나왔다가 왜 후보직 사퇴했대요? 이 두 후보가 오늘 사퇴한 두 후보가 중앙당 클린 공천 감시단에
그 김관영 현 지사의 도덕성을 검증해달라. 지난주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랬죠. 이게 이제 3가지 사안인데요. 김관영 현 지사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또 김관영 지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관영 지사의 측근 인사들이 그 군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뇌물 비리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과연 이 김관영 지사가 또 한 번 이 새누리당의 후보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검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지난주에는 국회에 와서,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 판결문도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 판결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김관영 지사의 부인이 그 군의가 그 병원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거는 사실이다. 라는 게 적시가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그 기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제 처분은 받지 않았지만 그건 사실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 클린 선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좀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는 사실 새누리당은 지금 김관영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고 여기 뭐 거의 새누리당은 뭐 깃발 꽂으면 당선된다 이런 텃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에 조금 너무 좀 안일하게 비켜가려는 것 아니냐. 당내에서도 좀 그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30초 정도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한때 강력한 다크호스다 이렇게 점쳐지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경기지사 후보 말이에요. 경선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는데 어찌된 사연입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가 진짜 만병통치약처럼 돼서 그러는 건데요. 이 여론조사 조사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을 배제할 거냐 말 거냐. 역선택 어떻게 할 거냐. 역선택 때문인데 지금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경기지사는 아무튼 초미의 관심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